평일이나 주말에 산책을 나가보면 어떤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기를 태운 유모차도 있었겠지만 강아지를 태운 개모차를 더 많이 보시진 않으셨나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백화점, 식당, 공원 등 거리 곳곳에서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죠. 심지어 일부 쇼핑몰에서는 반려견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석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개모차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반려동물을 이토록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개모차의 역사와 함께 인류와 반려동물의 오랜 인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개모차에 대해 우선 알아봅시다. 개모차란 어린이를 태우는 유모차와 개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반려견을 태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유모차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개모차를 이용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든 반려견을 위해서입니다. 노령견은 오랫동안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노령견의 편안한 외출, 산책을 위해 개모차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나 수술 후 회복 중인 반려견에게 개모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동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개모차를 사용하면 양손이 자유롭기에 다른 짐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몰, 카페에 갈 때 개모차를 이용하면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반려견을, 그리고 또 반려견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을 분리시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닥에서 반려견의 발바닥을,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서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개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모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개모차와 관련된 특허가 처음 등록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애완동물용 캐리어에 특허 등록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려동물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9년부터 개모차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모차의 판매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33%, 2022년에는 36%였던 개모차 판매 비중이 2023년 1분기에서 3분기에는 무려 57%까지 올랐습니다. 개모차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유아용 유모차의 판매량을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4%, 즉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4개의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저 또한 강아지 2마리를 8년째 키우고 있고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도 반려동물을 흔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대한민국 현재 0.72명입니다. 2025년에는 0.65명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수치로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이 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셋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도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개모차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일부 고급 브랜드의 프리미엄 모델은 가격이 무려 149만 원에 달하기도 한답니다. 또 한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에서는 개모차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모차의 급부상은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대략적인 반려동물의 역사를 보며 함께 살펴봅시다. 반려동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용적 목적의 시기입니다. 인류가 동물을 처음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약 4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개는 사냥을 돕거나 경계를 서는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길러졌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약 3,700년 전 이집트에서 쥐를 잡는 용도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동물을 가축으로 여겼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이때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족들의 애완용 시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유한 귀족들이 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개와 새장이 든 새들이 인기 있었죠. 18세기에는 고양이도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했고 19세기에는 아이들이 토끼, 흰 쥐, 기니피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물에 대한 애정도 커지기 시작했죠. 1637년에 그려진 위의 그림과 같은 찰스 1세의 5자녀 초상화를 보면 당시 귀족들이 즐겨 키우던 마스티프와 토이 스패니얼 2마리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귀족 가문에서 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시기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의 주인의 81%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애완동물은 애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애완이라는 한자의 뜻에는 장난감을 뜻하는 단어인 완구에서 쓰이는 완과 같은 장난할 완, 놀이할 완이라는 한자가 포함되는 것처럼요. 반면 반려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1989년 경부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사람과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게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마치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합니다. 이들은 반려동물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복지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일 뿐이며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동물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필요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종종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경험, 문화적 배경,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물들을 돌보느라 인간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열린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나아간다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영상이 반려동물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